독서 36페이지예요. 독서 36페이지 펴시고 자, 빈곤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빈곤의 개념이 먼저 나왔고, 빈곤이란 여기 체크하시고, 빈곤이란 어떤 사람은 빈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그 사람의 소득과 비교한다. 자,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소득을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 버는지 비교를 해보면 이 최저소득보다 낮다면 이 사람은 정말 빈곤한 게 맞는 거죠. 근데 최저소득보다 높다면 빈곤한 게 아닌 거고, 특정인의 소득이 이보다 낮으면 그는 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을 빈곤선이라고 한다. 빈곤선 체크. 빈곤선의 개념. 빈곤의 기준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절대적 관점에서 빈곤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라운트리 방식과 라이덴 방식이 있다. 라운트리 방식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어디 표시해야 돼? 얘네들이 다 절대적 관점이라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 라운트리 방식과 라이덴 방식이 있다는 체크하지 마시고 라운트리 방식에 체크하시고, 라운트리 방식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식, 의복, 주택들의 최저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을 객관화하여 조사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지출 금액을 최저 생계비로 설정한다. 이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와 그 절대적 수준을 알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까지 어디 체크해야겠어요? 최저한의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소득을 객관화하여 조사하고, 객관화. 여기서 발생하는 최소한의 지출 금액을 최저 생계비로 설정한다. 최저 생계비. 자, 소득을 객관화하여 조사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객관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최저 생계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수준을 알아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라고 하는데 여기는 체크할 필요 없어요. 왜? 라운트리 방식 자체가 절대적 관점인 거니까. 알겠죠? 절대적 관점에 상대되는 말은 뭐지? 절대적 관점하고 또 뭐가 있어요? 상대적 관점 있죠? 상대적 관점. 자, 절대적 관점은 어떤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해놓는 거야. 예를 들면 100도씨보다 낮으면 물이고 100도씨보다 높으면 기체다. 이렇게 정해놓는 거야. 근데 상대적인 거는 내가 가난하냐 아니면 부유하냐, 이런 거는 상대적인 관점이죠. 그치? 객관적으로 정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상대적인 거로 정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얘는 절대적인 건 기준이 고정돼 있고 상대적인 거는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돈이 많을 가능성이 높지? 근데 나랑 이건희 회장이랑 비교하면 이건희 회장이 뭐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확실히 더 부자죠? 그런 식으로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상대적, 기준이 고정되어 있는 게 절대적,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라운트리 방식은 절대적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체크할 필요가 없고요. 하지만 생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개인의 신체적 생존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존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지출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디 체크해야 돼요? 최소한의 소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여기 체크. 여기에는 뭐가 또 고려되냐면 최소한의 소비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신체적 생존이겠죠. 그지? 사람이 하루에 2끼는 먹어야 건강을 해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2끼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가 신체적 생존의 하나의 기준이 될 텐데, 그럼 밥만 먹으면 돼요? 아니지. 사회적 생존이라는 말도 여기 나온단 말이야. 사회적 생존은 뭐예요? 예를 들면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 수 있어. 그럼 이걸로 신체적 생존은 하겠지. 그쵸? 뭐 한 40만 원 월세 내고 그 다음에 한 30만 원 식비로 쓰고 편의점에서 뭐 나오는 음식들,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 먹고 뭐 이러면서 주택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그리고 휴대폰 하나 쓰고
그리고 옷 같은 거는 어디서 뭐 얻어 입고 가끔 사고 이렇게 하면서 월 100만 원으로 살 수도 있을 거야. 신체적 생존을 하겠지만 이렇게 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성인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누가 결혼을 해? 그럼 누가 결혼하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조사에 가면 뭐 지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5만 원 내는데 야 5만 원 이상은 내야 되는데 내가 100만 원 버는데 이거 경조사 한 번 가면 내 월 소득의 5%가 사라지는 거란 말이야. 굉장히 힘들죠. 어떤 여자랑 데이트할 수 있어? 데이트해가지고 뭐 김밥 천국에서 맨날 먹을 거야? 아니 그 좋은 데도 가야 되고 영화도 봐야 되고 하잖아. 그럼 그런 돈을 이걸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연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화생활을 한다거나 어떤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서 오늘 내가 한번 쏜다거나 아니 쏘지 않더라도 n분의 1로 내는 것도 되게 부담스럽단 말이야.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생존하기가 힘든 거죠. 히키코모리로 산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라운트리 방식에서 얘기하는 이 최저 생계비라는 게 뭔지 되게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라이덴 방식이 나오는데 라이덴 방식은 설문조사를 통해 빈곤선을 결정한다. 사람들에게 각자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득이 얼마인지 묻고 이를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그럼 라이덴 방식은 설문조사를 통해 빈곤선을 결정. 빈곤선이라는 말이 어디 나왔었죠? 여기. 빈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이 빈곤선이라고 했어. 그럼 이 빈곤선을 물어봐서 결정한다는 거야,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텐데 그 다른 기준을 어떻게? 통계로 요조죠. 여기 정도가 평균으로 왔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는 거죠. 근데 이 라이덴 방식도 절대적 관점이에요. 라운트리 방식도 절대적 관점이고 사람들에게 각자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소득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는 거야. 여기서도 최저 생계비가 산출되죠. 이는 사람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빈곤선을 산출한다는 점에서 라운트리의 객관적 평가 방법과 다르게 나타난다. 어디 체크해야 돼? 주관적 판단 여기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라운트리 방식에는 여기 객관화라는 말이 중요하고 라이덴 방식에서는 주관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한편 절대적 관점에 의존하여 빈곤선을 산출하는 두 방식과 달리 상대적 관점에서 빈곤선을 찾아낼 수도 있다. 상대적 관점 체크하시고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 수준을 빈곤선으로 설정하고 사람들의 소득이 빈곤선 아래에 있을 경우 빈곤한 상태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얘가 왜 상대적 관점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여기 체크하시고 이와 같은 방식은 빈곤의 상대적 성격이 있음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빈곤을 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평균적 소득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니, 여기가 아니라 여기 체크하시고 빈곤을 면하기 위해서는 부터 밑줄하세요. 여기까지 왼쪽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빈곤의 기준. 빈곤의 기준. 화면 잘 보여요? 이 색깔이 잘 보여? 괜찮아요? 네, 빈곤의 기준. 먼저 절대적 관점. 절대적 관점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준이 고정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먼저 절대적 관점의 라운트리 방식. 라운트리 방식에서는 최저한의 최저 생계비를 객관화하여 조사 이렇게 써주세요. 최저 생계비를 그럼 최저 생계비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최저 생계비가 얼마다라는 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 2번 라이덴 방식
라이덴 방식은 설문조사를 통해 주관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주관적 관점에서 빈곤선 결정. 이 빈곤선도 고정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적 관점. 이 상대적 관점은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선 설정. 얘는 상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 얘네 둘은 왜 절대적 관점이고 얘는 왜 상대적 관점이냐? 얘가 뭐냐면 평균 소득이나 빨간색으로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거. 봐봐. 자, 평균 소득하고 중위 소득의 차이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평균 소득은 여러분들 쉽게 예상할 수 있지.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벌고 어떤 사람이 100만 원 벌면 평균 소득은 얼마야? 1,000만 원하고 100만 원을 더해서 1,100만 원 나누기 2 해갖고 550만 원이 평균 소득이죠? 그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평균 소득이 만약에 500만 원으로 나왔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나왔으면 내가 400만 원 번다. 400만 원은 좀 많고 예를 들면 평균 소득이 500인데 나는 월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한번 실제로 결정을 해볼까? 평균 소득이 500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 평균 소득이 500인데 평균 소득보다 30% 아래에 있는 거 30% 아래 30% 이상 못 미치면 빈곤선이라고 결정을 했어. 사회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정해보는 거야. 그럼 500만 원보다 30% 아래면 얼마예요? 350만 원이죠?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걸로 내가 정했어. 그냥 이해하세요. 내가 만약에 350만 원을 벌어. 요게 빈곤선이야. 그럼 내가 30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벌면 나는 빈곤한 거지. 그치? 근데 누구랑 비교했을 때 이게 빈곤한 거야?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 거잖아. 왜? 이 평균 자체가 어떻게 나왔어? 다른 사람들의 소득을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난 가난한 거야 이게. 350으로 뭘 할 수 있는지는 몰라. 사실은 이 사회에서는 350만 원으로 물가가 낮아가지고 350만 원으로 웬만한 거 의식주 다 해결하고 영화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보고 이럴 수 있는 소득이 된다 쳐. 그래도 이 사회에서 평균이 500이고 이거의 30% 이하인 사람들은 빈곤선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빈곤인 거야. 그러니까 이 빈곤이 왜 상대적 관점이야? 남들하고 비교한 거니까. 평균 소득 자체를 남들하고 합산해서 계산한 거니까. 오케이? 누구랑 비교했을 때 난 빈곤이 되는 거야. 이 상대적 관점에서는. 근데 라이덴 방식에서도 빈곤선이 있죠? 근데 얘가 어떻게 결정된 거예요? 라이덴 방식의 빈곤선은 어떻게 결정된 거야? 이 빈곤선은 평균 낸 거고 이 빈곤선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야?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 얼만큼 있으면 얼마를 못 벌면 빈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옷도 한 달에 한 번은 사야 되고 밥도 의식주 다 먹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외식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서 한 달에 한 300만 원은 벌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 300만 원에 못 미치는 사람이 빈곤으로 결정되는 거는 남들하고 비교한 게 아니야. 그지?
누구보다 내가 빈곤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이거는 300이라는 고정된 기준이 나와 있고 그거에 못 미치기 때문에 빈곤인 거야. 절대적 기준, 변하지 않는 기준인 거지. 근데 이거는 이 빈곤선은 우리 사회의 소득이 바뀌면 이 빈곤선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래서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상대적 관점인 거고, 이거는 기준이 하나로 고정돼 있으니까 절대적 관점이에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여기 써놓고 혼자 문제 풀 때 이해 안 되면 꼭 물어보세요. 이거 혹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는 이런 거 나올 수 있어. 알겠지? 잘 체크하시고. 다음 거. 자, 그러면 이 빈곤을 뭐하러 판단해? 뭐 좋은 거라고 가난한 거 꼭 얘기해야 돼? 판단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체크.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벌게 해줘서 이 차이를 빈부격차라고 하죠. 이거를 빈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다. 빈부격차 완화. 그러니까 여기는 빈부격차라는 말이 안 나와 있는데 선택지에서 빈부격차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여기랑 관련돼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부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세제도를 활용한다.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누진세 제도이다. 누진세 제도는 부유한 사람일수록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이 높아지게 하는 제도로 조세 납부 전후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어디 체크해야 돼? 먼저 지금 우리는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게 목표고, 그거의 방법으로 조세 제도를 활용한다고 그랬고, 조세 제도의 하나의 방법으로 누진세 제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진세 제도는 부유한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높아지게 하는 거야. 세율이 높아지게. 자, 그러면 가장 부자인 사람은 자기가 번 돈의 50%를 세금으로 낸다. 상위 10% 이상은. 그럼 상위 20%에 해당하면 자기가 번 돈의 40%를 세금으로 낸다. 이런 걸 말하겠지? 이런 게 누진세야. 세율 자체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세율이 똑같으면 어떻겠어요? 세율이 똑같으면 많이 버는 사람이나 적게 버는 사람이나 똑같은 세금을 내는 거야? 어때? 아니지. 세율이 똑같이 50%여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겠지?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누진세 제도 하에서만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게 아니라고. 세율이 똑같아도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 근데 더 많이 내라는 거지. 누진세 제도는. 자, 이렇게 납부 전후 사람들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 체크하시고. 하지만 이는 부유한 사람의 소득을 줄일 뿐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크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 체크.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크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 재분배 효과가 없단 얘기예요? 있단 얘기죠? 부유한 사람한테 많이 걷어서 뭐 하겠어? 나라에서 쓰겠지.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걷어서 나라에서 쓰니까 재분배 효과는 있는 거예요. 근데 크지 않다는 거지. 또한 현실의 조세제도 중 누진성이 있는 것은 소득세 등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의 가격에 비례해서 커지므로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의 가격에 비례해서 커지므로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 역진성.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저기 있잖아. 손 씻을 때 쓰는 그런 거 뭐라고 그러지? 핸드워시. 핸드워시 같은 거 이런 거 얼마짜리 쓰면 괜찮겠어? 여러분들은 관심 없겠지만 보통 얼마 할 것 같아요? 플라스틱 통에 든 핸드워시 같은 거 한 3,000원이나 나 몰라. 나도 잘 한 비싸면 10,000원? 핸드워시가 만약에 20,000원이다. 그럼 사기가 좀 부담스럽겠지. 그지? 야, 비누 하나에 2,000원이야. 야, 비누 쓰면은 그게 한 개 2,000원짜리로 되게 오래 쓸 수 있는데, 이게 비누를 놓는 게 육안으로 보기에 좀 그렇고
사람들도 딴 사람이 만졌던 걸 내가 또 손 씻는다고 만지는 게 좀 싫으니까 간편하게 짜서 쓰라고 핸드워시를 놓는 거잖아. 근데 2만 원짜리는 너무 비싸단 말이야. 근데 핸드워시를 내가 검색하다 보니까 핸드워시가 8만 원짜리가 있어요. 병에 들어있어. 어이씨, 이런 게 필요해? 핸드워시가? 아니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 근데 이거는 나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진짜 부유한 사람, 그냥 뭐 안에 있는 게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 병을 예쁜 걸 놓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되게 많이 버는 사람은 8만 원인지 8천 원인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살 수도 있어. 그치? 그런 사람들은 괜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진성이 이런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그 8만 원짜리 살려고 그러면 너무 부담이 된단 말이야. 내가 핸드워시를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쌀을 예를 들어 봅시다. 쌀이 한 킬로 20kg에 20kg에 5만 원이라고 쳐. 근데 이게 2배로 올라가서 10만 원이 됐어. 그 부유한 사람은 2배가 되든지 말든지 밥 먹는 거 어차피 신경 안 쓸 수 있단 말이야.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 부담이 되겠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해봐. 그럼 부유한 사람들은 뭐 10%가 붙든 말든 별로 신경 안 쓸 텐데, 가난한 사람이 더 큰 부담을 느끼면서 세금을 내는 거 아니야. 이런 건 문제라는 거죠. 역진성이 그 뜻이에요. 역진성에 별표하시고. 역진성이 뭐라고?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세금 때문에 더 부담을 느낀다. 오케이? 나 100만 원 버는데 10만 원 세금 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탈세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이라면, 여기 체크. 조세제도의 실질적인 누진성은 매우 작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부유한 사람은 자기가 번 돈의 50%를 세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대로 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 다 자기 소득을 줄이지. 어떤 방식을 써서든지. 자기가 되게 1억을 버는데 월 1억을 버는데 1억을 벌면 5천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되고 5천만 원만 가져가야 돼 원래. 근데 이렇게 세금 시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1억을 벌어도 뭐하고 다 탈세를 해가지고 자기 소득을 줄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1억보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50%가 아니라 40%, 30% 이렇게 줄거든. 세금을 적게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진성은 매우 작을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지금 읽은 단락에서는 빈곤을 판단하는 이유로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세금을 활용한다 라고 했고, 대표적으로 누진세가 있다 라고 했고, 누진세의 뜻이 나왔고, 누진세 제도는 소득 격차를 줄이는 건 가능하지만 얘가 효율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부자인 사람한테 많이 걷는 건 맞는데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크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고, 또 문제점, 이 누진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고, 그 다음 부가가치세는 오히려 역진성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사람이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거기다 탈세가 이루어지는 환경이라면 더 크지 않다. 그래서 누진세를 소개를 한 다음에 걔 한계점을 뒤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는 다른 방법으로 부의소득제도가 있다. 여기 체크. 부의소득세 제도. 부가 뭐냐면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부는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자기 소득에 세금 붙이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소득세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뭔 뜻인 것 같아? 소득세는 세금을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통 플러스겠지. 내가 세금 얼마 냈다? 그럼 30만 원 냈다? 그러면 플러스 30만 원이잖아. 근데 마이너스 소득세는 뭐겠어? 오히려 받는 거죠. 소득이 되게 낮으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는 건데 내는 거에 마이너스니까 오히려 받는 거야. 알겠지? 부의소득세 제도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누진세 제도의 논리적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 체크. 뜻도 체크하세요.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조금 지급. 야, 너 이렇게 돈을 못 버냐? 나라에서 돈을 줄게. 이러는 거죠. 누진세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는데,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소득이 낮아질 때는 세율도 함께 낮아지므로 나중에는 음액값을 가질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이는 정부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건네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한 달 소득이 30만 원이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30만 원 이상 버는 거예요. 그치? 왜? 소득이 없어. 그럼 나라에서 30을 주니까. 이거는 실제 그 제도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예를 든 거야.
근데 이런 거를 활용하면 어떤 방법이 또 있겠어? 이 내용에서 살짝 벗어난 얘기인데 무조건 30만 원을 나라에서 준다고 해봐. 소득이 없다면. 그러면 이 30만 원을 받을 방법이 있지. 예를 들면 노인들은 자기가 뭐 소득이 있어. 만약에 건물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월세를 한 달에 300만 원씩 나와. 근데 이거를 어차피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니까 건물을 자식한테 줘버리고 자기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자식하고 살면서 자식하고 같이 사는데 안 사는 것처럼 해가지고 돈도 없고 혼자 사는 노인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가지고 나라에서 30만 원씩 받을 수가 있겠지. 이러면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한테 줘야 될 거를 부유한 사람한테 주게 되는 거잖아. 이런 문제가 있겠지. 한 달 소득이 0원인 사람에게는 한 달에 3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소득이 늘어갈수록 보조금은 줄어들겠죠. 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마다 보조금을 5천 원씩 줄여간다고 하면 소득이 10만 원인 사람은 정부로부터 이제 5만 원이 감소되니까 30만 원에서 55만 원이 감소되니까 25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총 금액인 처분 가능 소득은 한 달에 35만 원이 된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이 사람의 한 달 소득이 60만 원에 이르면 정부는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스스로 번 돈이 한 달에 6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가상으로 얘기를 해본 거예요. 부의 소득세 제도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사람이 똑똑하게 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체크. 나라에서 뭔가를 받는 건 사실 떳떳하지가 못하잖아요. 그치? 근데 누진세 제도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한 것처럼 부의 소득세 제도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이렇게 인식하면 되기 때문에 떳떳하게 받을 수, 야, 나 돈 없어, 돈 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하지만 부의 소득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사회적 비용이 들고, 여기 체크, 높은 사회적 비용.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어디서 걷어서 어디한테 주려면 그걸 다 계산해야 되는 공무원 집단이 필요하죠. 그런 거를 말하고, 빈곤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것도 아니죠. 여기도 체크. 단지 빈곤의 증상을 완화해 주는데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그러니까 한계점도 있는 겁니다. 부의 소득세 제도. 여기 안 써 있지만 이런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소득이 0원이면 나라에서 30만 원을 줘. 근데 내가 소득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30만 원을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거 내가 소득이 10만 원이면 나라에서 25만 원을 줘. 봐봐. 0원일 때 나라에서 30만 원을 줘. 근데 내가 알바를 해가지고 10만 원을 벌어. 그럼 나라에서 25만 원을 줘. 그러면 나는 일을 안 했으면 얼마를 벌 수 있는 거야? 3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야. 나라에서 주니까. 근데 일을 해서 25만 원만 나라에서 주니까 내 소득은 늘긴 느는데 나는 결국 일해서 얼마 번 꼴이 되는 거야? 얼마 번 꼴이 되는 거야? 5만 원 번 꼴이 되는 거죠. 그치? 내가 10만 원을 받긴 받았어. 알바를 해서. 근데 나라에서 5만 원을 줄여버리니까 일했다고. 나는 35만 원이 소득이 돼서 결국 내가 일해서 번 거는 5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지? 그러면 이게 일을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야, 일을 하고 뭐 누구한테 급신급신거리고 5만 원 버느니 그냥 안 한다. 나라에서 돈 주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겠지.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조세 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정책은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없다. 여기 체크. 빈곤을 근본적으로 퇴치할 수 없다. 또한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공평성을 추구하는 정책이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일 수 있지만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를 줄여 효율성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가 줄어들면 오히려 빈곤한 사람들이 가지는 절대적인 부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고, 여기 체크.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져서 사회 전체의 부의 크기가 줄어들면 빈곤한 사람들이 가지는 절대적인 부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고, 왜? 나눠줄 게 없으니까. 이는 공평한 분배가 가난한 사람들의 실제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공평한 분배가 가난한 사람들의 실제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따라서 경제적 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은 문제 상황의 단기적 해결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라에서 실업급여라는 거 주거든. 실업급여. 내가 어디서 일하다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다가 실업 상태가 되면 근로를 하다가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나라에서 줘요. 예를 들면 나라에서 한 100만 원씩 준단 말이야. 100만 원씩 실업급여를 몇 개월간 주냐면 6개월 동안 줘. 그러면 내가 일자리에서 한 300만 원 받다가 일하면서 300만 원 받다가 실업 상태에서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 그럼 내가 일하면 300을 받는데 일 안 하면 100만 원을 나라에서 준단 말이야. 그럼 6개월 동안 취직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좀 그럴 것 같지 않아? 내가 이 300만 원을 받으려고 아침 7시에 기상해서 회사에 출근해서 뭐 욕 먹고 막 이러면서 저녁 6시에 퇴근해가지고 여자친구도 거의 못 만나고 뭐 뚝하면 야근하고 그러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300이야. 근데 회사를 안 가버리면 6개월 동안 나라에서 그냥 100만 원씩 준단 말이야. 아까 말했지만 이게 100만 원이 살기 힘든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짜로 받는 돈으로는 괜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일부러 취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100만 원씩 받으면서 그냥 최소한의 게임만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문제가 있고요. 1번 문제를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밖에 없으니까 우리 같이 풀어볼게요. 1번.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풀어보세요. (1번) 문제는 너무 쉬워요. 소환, 페퍼 먹어. 지금 먹어. 돌린 거 같아. 지금 먹어, 지금. 자, 먹으면서 이걸 먹으면서도 졸면 극약 처방을 내리겠습니다. 엄청 신 걸 줄 거야. 1번에 답 나왔어요? 답 체크해 보세요. 지나가면서 볼게. 지문 한번 보면서 지문 보면 답 나와요. 답 뭐야? 1번 있고 2번 읽으면서 2번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지문에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풀어야 돼. 2번 보니까 라이덴 방식은 설문조사에 따른 사람들의 객관적 판단. 라이덴 방식에 대한 주관적 그 말이 좀 기억이 나야 된단 말이야. 앞으로 지문으로 가면 라이덴 방식은 라운트리 방식이 객관화하여 조사하는 거고 라이덴 방식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빈곤선을 산출한다고 했잖아. 여기 딱 확인하고 3, 4, 5번 안 읽고 2번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야 돼. 그 다음 2번 같이 풀어볼게요. 2번 별표해 주세요. 일단 문제 2번을 혼자서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1.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은 30만 원이다. 맞아요? 어디 보면 알 수 있지? 최소한의 소득이라는 건 이 사람 소득이 없을 때 나라에서 얼마를 준다는 거잖아. 그래프에서 어디 나타나? 어디 보면 알 수 있어요? 다현 어디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뭘 의미하나를 봐야 돼. 가로축이 뭐야? 소득. 이 사람의 소득이 여기 있고 세로축은 뭐예요?
처분 가능 소득이야. 이 두 개가 뭔 차이야? 두 개가 뭔 차이야? 이 사람이 자기가 번 돈. 요거는 보조금을 합한 거. 그죠? 자기가 번 돈에 보조금을 합하면 처분 가능 소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소득이 0원이어도 나라에서 얼마를 준다. 그게 보조금이잖아.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소득이 0원일 때 얼마 줘, 나라에서? 여기 있죠? 30만 원. 이 사람 소득이 0원일 때, 0원인 거 어디에서? 여기 0. 여기 이 가로축에 소득이 0원일 때도 이 사람 처분 가능 소득은 30이잖아. 그럼 이 사람이 한 푼도 못 벌어도 나라에서 30만 원은 준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은 월 3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2번. 정부는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 1만 원 증가할 때마다 보조금을 8,000원씩 줄인다. 얘가 틀려요. 2번이 틀려. 2번 왜 틀릴까 생각해봐. 어떻게 계산해야 돼? 힌트는 이 사람이 75만 원을 벌면 75만 원이 처분가득 소득이니까 75만 원부터는 나라에서 보조금 안 준다는 얘기고 이거는. 근데 이거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계산하려면 이 사람이 20만 원 벌 때, 개인적으로 20만 원 벌 때 나라에서 얼마 줘요? 36만 원 주죠? 다시 선생님 말 잘못했다. 스스로 2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처분 가능 소득이 36만 원이 돼. 그럼 나라에서 보조금 얼마 줬다는 얘기야? 16만 원 줬다는 거죠? 그걸로 계산해 보세요. 얘가 틀려, 2번이. 각자 한번 봐봐. 어떻게 계산해야 돼? 계산하는 방법. 0원하고 20만 원을 비교해야지. 그치? 0원일 때 처분 가능 소득은 30만 원, 보조금 30만 원. 0원일 때 보조금이 30만 원이다. 20만 원일 때는 얼마? 16만 원이다. 그럼 보조금 기본 30 주던 거에서 20만 원을 버는 동안 얼마가 줄었어? 14만 원이 줄었단 말이야. 14만 원이 감소한 거죠. 그러면 1만 원이 증가할 때마다 그럼 24만 원을 얼마로 나눠야 돼? 1만 원이 증가할 때마다니까 20만 원이 됐지? 20으로 나눠야 되죠. 나누기 20만 원 하면 얼마가 감소한 거야? 만 원 증가할 때마다 7천 원 감소한 거죠.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써놓으세요. 보조금 30인데 20만 원일 때 16만 원을 준다는 얘기는 격차가 이 사람이 14만 원이 지금 보조금이 줄었다는 얘기야. 20만 원 될 동안. 근데 만 원당 얼마씩 줄었냐? 20으로 나누니까 7천 원 감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8천 원이 아니라 7천 원입니다. 3번.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 75만 원 이상이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어떻게 알아요? 75만 원을 벌었더니 자기 가처분 소득이 75만 원이야. 그럼 보조금 빵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는 거고.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과 처분 가능 소득은 1대1의 비례관계를 보인다. 맞죠? 이게 무슨 말이야?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과 처분 가능 소득이 같다는 얘기지. 보조금이 없다면. 자기가 번 만큼 처분 가능하다 그 얘기야. 보조금 대상자의 소득이 30만 원일 때 받는 보조금은 얼마야? 이거 9만 원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 계산하는 거지. 여기 30만 원일 때. 30만 원일 때 얼마냐? 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요걸로 계산하면 되겠지? 2번. 그지? 20만 원이 될 때 총 14만 원이 감소했죠? 그래서 7천 원씩 감소했잖아. 그러면 10만 원이 증가한 거지.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될 동안 10만 원이 증가한 거잖아, 소득이. 그래서 소득이 10만 원 증가하면 만 원당 보조금은 얼마씩 감소해?
7,000원씩 감소해. 그때 요때 얼마 받았었어? 20에서 16만원 받았죠. 그지? 그럼 7,000원씩 7만원 감소해야 되지? 7만원 감소하면 16만원에서 30만원일 때는 여기가 7,000원 곱하기 10번 그래서 7만원 감소. 그 소득이 10만원 증가하는 동안 7만원 감소하니까 9만원이겠죠. 보조금이 9만원이 된다.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됐고 넘기시고 과학기술로 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은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핵분열. 과학기술 1을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과학기술 1을 다음에 하고 과학기술 2를 먼저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여기 볼게요. 176페이지. 과학기술 2를 먼저 하고 1을 하겠습니다. 사탕 맛은 어때요? 이상한 맛은 아니지? 네.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잘못 샀나 했는데. 자, 원자력 발전은 핵분열 연쇄 반응을 유도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글이고 얘가 핵분열 연쇄 반응을 유도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는 주로 우라늄이 사용되는데 천연 우라늄을 구성하는 물질의 99% 이상은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우라늄 238이고 핵분열이 가능한 우라늄 235는 천연 우라늄 속에 0.7% 정도만 포함되어 있다. 이 상태로는 우라늄 235의 비율이 낮아 핵분열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라늄 235의 비율을 3% 이상으로 높여야 하고 이 과정을 우라늄 농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핵분열을 유도하려면 우라늄 235의 비율을 3% 이상으로 높여야 됩니다. 핵분열 연쇄 반응을 일으키려면 우라늄 235의 비율이 3% 이상이 돼야 돼.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라늄 농축이라고 한다. 우라늄 235의 비율을 3% 이상으로 높이는 거. 뭐에 대해서 3% 이상이라는 거야? 우라늄 238이랑 235를 더한 거에서 235의 비율이 3% 이상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우라늄 235의 비율을 3에서 5%로 높여 원기둥 모양의 머릿속을 상상. 원기둥 모양의 연료봉으로 만든 후 이를 다발로 묶어서 핵연료를 만든다. 다발로 묶어서. 오케이? 다발로 묶어서 핵연료를 만든다. 그럼 어디 체크해야 돼요? 원기둥 모양의 연료봉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를 다발로 묶어서 핵연료를 만든다. 자, 원기둥 모양의 연료봉이 다발로 묶여있는 게 핵연료래요. 이렇게 만들어진 핵연료를 원자로에 넣고 중성자를 충돌시켜 핵분열을 유도하는 것이다. 자, 원자로에 넣고 중성자를 충돌시켜 핵분열을 유도한다. 원자로에 넣은 핵연료의 우라늄 235의 비율이 낮아져서 자, 원래 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 됐겠어? 핵연료의 우라늄 235의 비율은 최소 몇 %가 있어요? 0.7. 아니지, 지금 여기 핵연료잖아. 그럼 농축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3% 이상이지. 3% 이상이 있었는데 쓰다 보면 낮아지겠죠? 낮아져서 반응력이 떨어지면 원자로에서 꺼내요. 뭐를? 핵연료를. 이를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한다. 그래서
우라늄 235의 비율이 낮아서 반응력이 떨어지면 원자로에서 꺼내는데 이를 사용 후 해결료라고 한다. 사용 후 해결료에는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은 우라늄 235가 남아있고 우라늄 238, 우라늄 238이 중성자와 반응해서 만들어진 물질인 플루토늄 239 그리고 이외에도 핵분열 과정에서 생성된 핵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용 후 해결료에 들어있는 것들을 한번 번호로 붙여보자. 일단 핵분열이 일어나지 않은 우라늄 235 여기 체크하시고 또 우라늄 238 있고요. 그 다음에 우라늄 238이 중성자와 반응하여 만들어진 플루토늄 239 그 다음에 핵분열 과정에 생성된 핵물질들. 그럼 번호를 붙이면 1번 우라늄 235 그 다음 2번 우라늄 238 그 다음 우라늄 238이 중성자와 반응해서 만들어진 플루토늄 239 3번 그 다음에 여러가지 핵물질들 4번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우라늄 238이 중성자와 반응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플루토늄 239예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뭐의 비율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3% 5% 이상 만들어야 되는 게 뭐야? 우라늄 235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읽을 때 이 해결료에서 핵심은 우라늄 235가 많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쵸? 근데 나온 것이 우라늄 235랑 중성자랑 반응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라늄 238 우라늄 238이랑 중성자랑 반응해서 만들어진 게 플루토늄 239야.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체크를 해놔야 돼요.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는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므로 사용 후 해결료에서 추출한 후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재사용할 수 있는데 자 재사용 체크하시고 재사용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는 재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분리 공정을 핵재처리라고 한다. 핵재처리 체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핵재처리 방식으로 핵재처리가 뭐라고요? 235와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다시 사용하는 거. 근데 플루토늄 239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238이 중성자랑 반응한 거야. 자, 핵재처리 방식으로는 사용 후 해결료를 액체 상태로 만든 뒤에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추출하는 퓨렉스 공법이 있다. 퓨렉스 공법 체크하시고 퓨렉스 공법은 먼저 사용 후 연료를 해체한 후 연료봉을 작게 절단한다. 연료봉을 작게 절단. 다음으로 절단한 연료봉을 90도 정도의 질산용액에 담가 놓는다. 자, 여기에 먼저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 나오면 우리는 이걸 무슨 관계로 생각해야 돼? 지금 나올 이런 내용들을 순서로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번호까지 붙이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순서구나. 먼저 연료봉을 작게 절단. 그 다음에 절단한 연료봉을 90도씨 정도의 질산용액에 담가 녹인다. 그 다음 이후 질산에 녹인 해결료를 유기용매인 TBP 용액과 접촉시키면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는 TBP 용액에 달라붙고 나머지 핵물질들은 질산 용액에 남는다. 이후 산화 및 환원 반응을 통해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서로 분리하게 된다. 자, 다른 물질에서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쓸 때는 어떤 물질을 써요? 얘네들을 분리할 때는 어떤 물질을 써? TBP 용액. 그지? 그리고 얘네 둘은 같이 TBP 용액에 달라붙은 거잖아. 얘네 둘을 분리하기 위해서 뭘 써? 산화 및 환원 반응. 알겠지? 을 통해 서로 분리하게 된다. 퓨렉스 공법은 공정을 반복할 때마다 더 많은 양과 더 높은 순도의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를 얻을 수 있다. 우라늄 235는 기존의 원자로에 넣어서 원자력 발전이 가능하지만 플루토늄 239는 고속 증식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고속 증식로는 안정성이 부족하여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플루토늄 239는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어디 체크해야 돼요? 공정을 반복할 때마다 더 많은 양과 높은 순도에 얻을 수 있다. 여기 체크해야 되고, 공정을 반복할 때마다. 그 다음에 우라늄 235는 원자력 발전이 가능. 그대로 쓸 수 있어. 사용 가능. 사용 가능한데 플루토늄 239는 고속 증식로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고속 증식로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고속 증식로는 폭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실용되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플루토늄 239는 사용한다는 거 못하는 거야. 그럼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라늄 235는 재처리한 다음에 사용 가능. 근데 플루토늄 239는 고속 증식로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게 아직 상용화가 안 됐으니까 사용 못한다는 얘기야, 결국. 그 다음 플루토늄 239는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핵무기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체크해놓으면 되겠죠. 핵무기의 원료. 북한이 지금 이걸로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북한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핵 재처리 방식으로는 파이로 프로세싱이 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핵분열 물질을 추출하기 위해 용액이 아닌 전기를 활용한다. 아까 위에 퓨렉스 공법에서는 어떤 용액을 사용했어요? TBP 용액하고 또 뭐 질산 용액 이런 거 썼잖아요. 그지? 산화 및 환원 반응에서는 뭐 용액 사용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여기 용액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니까 용액들을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는 파이로 프로세싱 체크하시고 파이로 프로세싱에서는 전기를 활용한다. 먼저 사용 후 해결료는 그 원기둥 모양이 다발로 있겠죠? 그거를 해체하고 연료봉을 절단. 이거 똑같네? 연료봉을 절단한 후. 자, 파이로 프로세싱 읽을 때는 얘랑 비교하면서 읽어야지. 프레스 공법이랑. 그래서 연료봉을 절단하는 거 똑같아. 그 다음에 절단한 연료봉을 아까 뭐 90도씨의 질산용액에 넣는다고 했는데, 그지? 90도씨 정도. 여기는 6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산화 우라늄 형태 분말로 만든다. 여기 밑줄. 6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산화 우라늄 형태 분말로. 그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고온인 게 뭐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예상하시고, 이를 전기분해하여 산소를 없애면 금속물질로 변환되는데 여기 체크. 전기분해하여 산소를 없애면 금속물질로 변환. 이 금속물질에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 기타 다양한 핵물질들이 들어있어. 이 금속물질을 용융염에 넣고, 용융염이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녹는 소금인가? 에 넣고 온도를 500도씨까지 올려 용해시킨다. 여기도 500도씨까지 올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고온을 사용하는 거고, 여기에 전극을 연결하고 일정 전압 이하의 전기를 흘려주는데 우라늄 235는 다른 물질에 비해 낮은 전압에서도 쉽게 음극으로 움직이므로 음극에는 우라늄 235만 달라붙는다. 여기 밑줄. 우라늄 235는 다른 물질에 비해 낮은 전압에서도 쉽게 음극으로 간다. 그 음극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거기서 우라늄 235를 떼어내면 되고요. 여기서 우라늄 235를 일부 해소할 수 있다. 이후 전압을 올리면 남아있던 우라늄 235와 플루토늄 239 다른 핵물질들이 음극으로 와서 또 달라붙어. 그러니까 낮은 전압에서 235를 얻고 높은 전압에서 235랑 플루토늄 239 다른 것들을 이렇게 얻는 거야. 파이로 프로세싱은 플루토늄 239가 다른 핵물질들과 섞인 채로 추출되기 때문에 프렉스 공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뭐겠어요? 여기 체크. 플루토늄 239가 다른 핵물질들과 섞인 채로 추출돼. 프렉스 공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위에서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뭔지는 플루토늄 239에 어떤 문제가 있나를 찾으면 돼요. 어떤 문제가 있지?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다른 거랑 섞여 있어. 그래서 프렉스 공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거야. 다른 거랑 섞여 있으니까 섞인 채로 추출되기 때문에 퓨렉스 공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국제적으로 민감한 문제. 왜? 핵무기를 만드는
국제적으로 반대하고 뭐 그렇다는 거야. 근데 야 우리 파이로 프로세싱 썼어. 그래서 플루토늄 239가 나오긴 했는데 다른 것들이랑 같이 섞여 있다니까. 다른 거랑 섞여 있으니까 핵무기 못 만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넘겨주시고 1번만 풀어볼게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풀어보세요. 원자력 발전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원자력 발전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맞아요? 아니지? 이걸 뭐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야? 핵 재처리에 대한 글이죠? 핵 재처리 방식 두 가지가 나와 있지. 그럼 답은 뭐예요? 2번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개 더 합시다. 앞에 1로 가자. 과학기술. 이거 하나 건너뛰고 가는 게 너무 나는 걸렸는데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를 지우세요. 아니 나만 찍게 돼 있지. 지울게. 다시 같이 봅시다. 질문 갈게요. 과학 지식은 다른 문화나 지식과 달리 사회적 맥락에 구속되지 않는 예외적 지식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모든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생성된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과학 지식도 단순히 자연이라는 실제의 객관적 반영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라트로가 제시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해 위와 같은 구성주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정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여기 중요한 거 되게 많은데 정리를 같이 해봅시다. 먼저 이 글은 과학 지식은 다른 문화나 지식과 달리 사회적 맥락에 구속되지 않는 예외적 지식이래요. 그러면 다른 지식들은 사회적 맥락에 구속된다는 거잖아. 그러나 모든 지식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과학 지식도 단순히 자연이라는 실제 객관적 반영. 여기 자연이라는 실제 객관적 반영 여기 체크하시고 이 아니라 X 하시고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봐보세요. 요거랑 그러니까 이 예외적 지식이라는 말이랑 요거랑 같은 말이야. 어때요? 같은 말이지? 그치? 사회적 맥락에 구속되지 않는 게 예외적 지식이야. 과학 지식은 자연이라는 실제 객관적 반영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랑 같은 말이라고. 그치? 화살표에나 사회적 맥락에 구속되지 않는 예외적 지식이 이런 뜻이에요. 자연이라는 실제 객관적 반영이라는 뜻이야. 그렇게 믿어왔는데 최근에는 과학 지식도 그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동그라미. 유동적 결과물. 그러니까 예외적 지식은 유동적 결과물이랑은 아니라는 거겠죠?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그 다음에 라토로 사람 이름 중괄호 표시하시고 제시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 체크하시고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해 위와 같은 구성주의가 위와 같대요. 뭘 말하는 거야? 유동적 결과물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야, 안 받는다는 뜻이야. 구성주의는 사회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고 이와 같은 구성주의 입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라고. 입장을 취하면서도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극단적 상대주의 체크하시고 이게 뜻이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거예요.
구성주의에서 더 나아가는 게 극단적 상대주의야. 근데 이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 1문단을 이렇게 이해합시다. 라투르라는 사람이 과학 지식에 대해 뭐라고 얘기한 거야?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얘기한 거죠. 그치?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란 이론을 만들어서 과학 지식을 설명한 거야. 그럼 이 사람의 결론은 뭐야? 과학 지식은 예외적 지식이다? 아니면 유동적 결과물이다? 유동적 결과물이라는 뜻이야. 근데 예외적 지식이라는 게 뭔 말이야? 사회적 맥락에 구속받지 않는다. 자연이라는 실제 객관적 반영이다. 이 뜻이야. 이 말은. 근데 이거 둘 다 아니라는 거야. 아니고 어떻다? 다른 지식이랑 마찬가지로 사회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 나온 거겠죠. 연결망 이론은 연결이 돼 있다는 뜻이니까 뭐에 영향을 받아? 뭐랑 연결돼 있어? 사회적 맥락이지. 그게 이 연결망이라는 게 이거랑 비슷한 뜻이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로 갈 수도 있어요. 과학 지식이나 뭐 사회적 지식이나 다 큰 차이 없다. 극단적 상대주의로 갈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왜 그런지는 아직 몰라요.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으니까 아직은 뭐 왜 그런지 이유는 안 나왔어. 이 문단. 자, 라투르가 얘기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지식이나 조직, 사물이나 현상, 기술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을 행위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연합체로서의 연결망이라고 본다. 아, 여기 1문단이 첫 번째 문장이 좀 기니까 정리를 해야 돼요.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지식이나 모든 대상을, 여기부터 할까? 모든 대상을 행위자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연합체로서의 연결망. 그러니까 모든 대상이 연결망이라는 거야. 연결돼 있다.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말하면 여기서 행위자 개념, 행위자란 어떤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지닌 실체로서 인간뿐 아니라 물질과 기계, 미생물과 세균, 가설 및 기술과 같은 비인간을 포함한다. 비인간을 포함한다. 밑줄. 행위자는 비인간을 포함한다. 그러면 어떤 여러분들이 연결망을 생각하시고 어떤 존재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연결망이잖아요. 그럼 이 선은 연결망이고 이 동그라미는 뭐겠어? 동그라미는 뭐야?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뭐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행위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지? 행위자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 얘 동그라미들은 전부 다 사람이다? 아니죠?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니라 세균일 수도 있고 기계일 수도 있어요. 알겠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어떤 대상을 행위자들 간의 연결망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그 고정된 본질을 상정하고 이를 탐색하는 대신 이를 둘러싼 연결망이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뭐가 아니라 뭐다라고 얘기했어.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야? 고정된 본질을 상정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연결망이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행위자 생각했어요. 사람, 세균, 기계 뭐 이런 것들이 행위자고 얘네들이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서 그 고정된 본질을 상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여기서 사람은 또는 세균은 이런 의미다라고 딱 고정이 돼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세균은 사람한테 무조건 나쁜 존재다 이런 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망이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 사람하고 세균이 연결될 때 세균이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침투해서 고통을 줄 수도 있지만 세균이 사람한테 침투하는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사람을 오히려 건강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본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연결망은 늘 이동하고 움직이며 생성, 소멸, 강약의 단계를 오가는 역동적 성격, 체크. 역동적 성격이 바로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세균이 어저께는 나쁜 놈이었는데 오늘은 좋은 놈이 되고 이런 거지.
연결망을 구성한 행위자의 수가 많고 그 성격이 이질적일수록 연결망은 강한다. 이런 거 선택지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방금 설명한 지식으로는 이거를 이런 말이 나왔을 때 맞다 틀리다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밑줄을 그어놔야 돼. 행위자의 수가 많고 성격이 이질적일수록 강화된다. 라투르는 이질적인 행위자들을 연결하여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칭하여, 이런 건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개념.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했고, 이를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핵심에 두었다. 뭐를? 번역을. 연결망이 구축되는 과정이 핵심이래요. 번역이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뭐 사람, 세균, 기계 서로의 목표를 조율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지닌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되는 과정. 이 번역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는 반드시 인간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이 말 앞에 나왔었고, 라투르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의 번역 과정이 뭐예요? 번역 과정이 뭐예요? 연결망이 구축되는 과정. 이 과정을 총기를 소유하게 된 사람의 상황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당신은 손에 총을 쥐면서 달라지고 총은 당신에게 쥐어지면서 달라진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연상이 되나 한번 생각해봐. 나는 지금은 선량하지. 내 손에 총이 쥐어지면 갑자기 나는 악해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그냥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이 내 어깨를 툭 쳤어. 그럼 뭐야? 그럼 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가는데 총이 있어 주머니에. 너 어깨를 쳤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안 가지. 쏘죠. 어떻게? 아니 쏘진 않지. 되게 갑자기 자신만만한 사람이 되잖아. 잠깐만요. 지금 제 어깨 치고 지나가셨잖아요. 사과를 하셔야죠. 근데 그쪽에서 딱 보니까 뭐 덩치도 작고 그래. 자기는 뭐 체형만인데. 그래갖고 나한테 그 조그만 새끼가 그러면서 나한테 개굴령 쓱 꺼내갖고 딱 보여주지. 그럼 이제 달라지죠. 원래 쭈구리인데 이 총이 있음으로 해서 강한 정의의 사도가 되잖아.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이 되잖아. 원래 총이 없을 때는 불의를 잘 참는데, 그죠? 이게 달라져. 그럼 총은 왜 달라져? 총이 그냥 총기상에 걸려 있을 때는 예를 들면 한 500달러짜리 상품에 지나지 않는데, 연쇄살인마의 손에 들어가면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물건이 되잖아요. 나는 일단 이런 부분을 읽고 그런 게 생각이 났어. 아닐 수도 있어. 여기까지 생각하고, 주체와 객체, 인간과 사물을 분리하여 각자의 본질을 가정하는 인식과는 다른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인식을 드러내었다. 라투르가 한 말이에요. 사람 이름 이렇게 체크하시고, 성공적인 번역은 더 넓고 촘촘하며 강한 연결망의 구축으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안정화, 견고화된 연결망은 역동성을 잃고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되는데, 라투르는 이를 블랙박스라고 칭하고 블랙박스화된 연결망의 대표적인 예로 완성된 기술, 진리로 간주되는 과학 지식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 정리해보자. 성공적인 번역은 뭐죠? 연결망이 구축되는 게 번역이지. 이 사람, 세균, 기계 이런 게 연결이 됐어. 그래서 사람인 내가 이 기계인 총을 샀어. 뭐 이런 거에 연결이 된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러면 더 넓고 촘촘하며 강한 연결망의 구축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안정화돼 견고화된 연결망은 역동성을 잃고, 역동성이 아까 뭐였지? 위로 올라가면 변하는 거죠. 이 관계가 계속 변하는 게 역동적 성격이야. 역동적 성격을 잃고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돼. 이게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제 강하게 연결되면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돼. 성공적인 번역을 거치면 강한 연결망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성공적인 번역, 강한 연결망, 그 다음에 역동성을 잃어. 얘네가 같은 말이야. 라투르는 이를 여기 또 있네. 블랙박스야. 자, 연결망이 잘 이루어졌어. 그러면 연결망이 강해져. 그러면 더 이상 잘 안 변해. 이거를 블랙박스라고 한다. 고정된. 블랙박스화된 연결망의 대표적인 예로 기술이 완성되면 더 이상 안 변하겠죠? 그 다음에 진리로 간주되는 과학 지식. 옛날에 뉴턴이 만유인력 발견했을 때 처음에는 뭔 소리야? 무슨 뭐가 뭐를 끌어당긴다니. 야, 높은 데 있으니까 떨어지는 게 맞는 거지. 끌어당겼다고? 그럼 끌어당기면 아래에서 위로 갈 수도 있는 거냐? 막 이러면서 논란이 있었을 텐데, 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이 맞다라고 확고하게 되면, 진리로 간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게 블랙박스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걸로 다 설명하고, 결국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따르면 과학 지식은 과학자, 실험장비, 교과서, 논문과 저서, 기술, 실험실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로 이루어진 연결망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특정 현상에 관한 과학자 개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서는 설득력이 빈약하지만 이 주장이 하나의 행위자로서 다양한 행위자 이어져 연결망을 이루면서 견고한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 과학자 개인의 주장 체크하시고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다양한 행위자와 이어져 연결망을 이루면서 견고한 보편적 진리가 되는 거죠. 과학자 개인의 주장이 견고한 보편적 진리가 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 연결망이 필요하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뉴턴이 처음에 주장한 게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받아들여지면 보편적 진리로 인정되는 거죠. 라투르는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이 주장 자체의 내재적 장단점이나 한계와는 무관하게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건 뭔 말이에요? 주장 자체의 내재적 장단점이나 한계와는 무관. 여기 체크. 내재적 장단점이나 한계 이런 것과는 무관하다. 주장 자체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텐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또한 그는 주장이 획득하게 된 보편적 진리성은 이를 도출해낸 특정 연결망 속에서 보장되며 그 연결망의 맥락을 벗어난 진공 속에서도 보편적 진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 체크. 연결망의 맥락을 벗어난 진공 속에서도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연결망의 맥락을 벗어난 거를 진공이라고 하고 거기서는 보편적 진리가 아니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과학 지식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규명한다는 건 밝힌다는 뜻이죠. 행위자 연결망 이론 라투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과학 지식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기성이 뭐야? 레디메이드 기존에 존재하는 과학이 아닌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을 추적한다. 이 과정에서 과학 지식의 구성에 참여하는 능동적 행위자를 인간으로 한정한 기존의 구성주의적 구성주의 앞에 나왔었지. 여기 구성주의 그죠? 유동적 결과물이라는 게 구성주의였어. 다시 내려와서 기존의 구성주의적 입장과는 달리 체크. 기존의 구성주의적 입장은 참여하는 능동적 행위자를 인간으로 한정한 거야. 기존의 구성주의에서는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이들 행위자의 인간, 비인간을 모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체크. 이질적 구성주의. 이러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입장은 인간 대 비인간, 자연 대 사회의 이분법에 기반한 근대주의에 반대하는 것이자 근대주의의 반대. 그 대안으로서 인간과 비인간 모두의 대등한 가치, 인간과 비인간 모두의 대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비근대주의를 표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체크.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번 문제 시작. 이거는 뭔가 보기를 잘 분석하고 어렵게 풀어야 될 것 같지만 선택지를 본 순간 답이 금방 나오죠. 1번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나야 돼? A에서 연구자 A의 연구가 실패한 것은 그가 제시한 방법에 내재적 한계로 인해 연결망 구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 내재적 한계. 이 말이 키워드가 된단 말이야. 이 말을 본문을 읽으면서 체크했다고. 그것도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라서 금방 찾아요. 내재적 한계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주장 자체의 내재적 장단점이나 한계와는 무관하게 일어난다. 오케이? 보편적 진리가 되는 과정이 주장 자체가 내재적 장단점이나 한계가 있다. 이거랑은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1번이 틀린 거죠. 여기
내재적 한계로 인해. 내재적 한계는 무관하다고 했으니까. 1번도 풀어보세요. 1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 나왔어요? 3번이죠? 과학 지식이 자연의 객관적 반영이라는 입장은 맨 앞에 나오지. 여기 자연이라는 실체 객관적 반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이런 입장이 기존에 있었다는 거잖아. 그치? 기존에 이런 주장이 있었고 지금은 이런 게 아니라고 인식이 된다는 거야. 그럼 뒷부분에 보면 근대주의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거에 반대하는 거니까. 그치?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 근대주의에 반대하는 거니까 근대주의가 그런 거에 기반한 거지. 자연대 사회 이분법에 기반한. 그럼 여기 가면 자연의 객관적 반영이라는 입장은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입장이 아니지? 여기 뒤에는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지? 행위자 연결, 기존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이게 틀리다고 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거야. 얘는 틀린 거야. 근데 정확하게 보면 이런 입장이 원래 있었어. 근데 근대주의 이분법의 입장하고 얘가 유사할 것 같아요. 여기 자세히 설명 안 나왔지만. 알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연결지어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1문단만 보고도 이런 입장이 있고 아까 밑줄치인데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 3번.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문학할 건데요. 독서를 좀 꺼내 보세요. 지난번에 숙제한 거